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의미 등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대일 관계에 관한 입장이 있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자유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그 북한의 폭정이나 인권 유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평화 통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이제 정부가 가지고 왔던 그런 기조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 기조하에서 정부가 운영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3.1운동 기념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다만 이제 강조했던 게 지난 104주기 기념사와 크게 달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각을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일 관계 협력 파트너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한일 관계의 공동이익에서 뭘 추구했죠? 일본만 지금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일의 어떤 공동 협력 파트너를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은 일본은 본인들의 과거사를 다 털고 가는데, 일본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예전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까? 반성을 합니까? 독도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짝사랑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뭔가 실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왕정 얘기를 하는 게 좀 뜬금없었어요. 왕정 복권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로 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그냥 전체사적으로 왕정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지금 3.1절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그동안 국정을 했던 것들이 마음에 찔려서인지, 보통 이런 비판을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왕정 조치하냐, 마음대로 하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냐,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찔려지 않았었나. 저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한이나 한일 관계와 관련된 외교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잠깐 짚어주셨다시피 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왕정 복원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다.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는 합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셨나요? 예. 근데 지금 건국 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진행했던 그런 외교 관련한 그런 독립운동,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잘 모르셨던 부분을 재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진영에서 특별한 독립운동만 더 부각해가지고 주목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게 과연 이제 국민 통합으로서 3.1절이 가지는 가치, 독립운동이 가지는 가치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번에 3.1절이라는 이런 그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의미라는 거는 결국 이제 각 독립운동을 조명하면서 다양한 단순히 이제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통합을 위한 독립운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재조명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새롭게 짚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뭐 왕정 복원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그런 독립운동이 자유나 그런 왕정을 이제 물리치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지향한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비판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영화와 좀 연관지어. 뭐 영화와 연관 지었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네. 그런데 굳이 뭐 3.1절 운동에 지금 최근에 특정 영화에 대해서 그 저변을 깔고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승만의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서의 어떤 건국운동에 대한 거를 승화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어디 계세요? 진짜 독립운동했던 홍범도 장군은 뒷방에 처박아 놓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뭐 독립운동?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본인이 끊임없이 노동처럼 얘기했던 자유,
그게 국민의 자유인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자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왕정복원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을 지켜 세우려면 홍범도 장군의 어떤 위상을 다시 세우는 것들이 3.1절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비판에 좀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발언도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그래서 반응이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적 의견을 주셨는데 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나빴을 때 과연 그때는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됐냐 그거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일본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후손한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일본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한미일 이 세 나라가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열렸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반도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한국, 일본 둘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주판을 튕기기로 이거를 아주 작게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 그리고 한국과 미국 그런 전체적인 전략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잘 지적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북한을 향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 평화 통일 혹은 북한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들, 가령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개정함으로써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헌법에 평화 통일이 있고 그런데 그걸 힘에 의한 그런 어떤 조금 이제 강한 통일을 하는 기조가 있고 대화로 간다라는 그런 민주당 스타일의 통일 기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화라는 게 힘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나중에 이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아주 중추적인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도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그런 강조나 이런 게 주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예.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하고 확연히 다른 윤석열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있고 그거를 재천명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지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헌법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강경 일본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지금 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건드려도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한반도의 위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그런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정책이 평화통일입니까?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 따로 행동 따르고 기본적으로 총선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했던 단어 같고요. 저는 한일 양국의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으로 간다. 왜 아픈 과거를 우리 대한민국만 딛어야 되죠? 일본은 딛지 않잖아요. 일본에게 역사를 팔아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한다? 굳이 우리 역사를 그들에게 싸게 팔아 넘기지 않아도 한미일 체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북한하고 보면은 협력을 하겠습니까? 한미일 관계가 있는데 그냥 굳이 그래도 아는데 무리해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어깃장이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받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받습니까? 역사에 대한 반성을 얻어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다. 좀 그런 호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또 본회의 얘기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 처리했는데 총선 41일 앞두고 통과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제 극적으로 통과되더라고요. 네. 선거구는 매 총선 치를 때마다 통과가 되는데 근데 비례대표 한석을 줄였어요. 네.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정당들의 반발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례정당 제도가 과연 이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실 비례정당 제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비례정당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대 양당들이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쉽게 손쉽게 줄여나가고 있는데 계속 비례 의석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라고 21대 총선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비례로 들어오신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그 비례 의석이 필요하구나. 국민들의 그 생각이 절감이 되고 그 절감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비례 의석이나 이런 게 늘어가거나 보존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동안 뭐 비례에 의존하는 그런 소수 정당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서 소수 정당들이 이런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의미 있는 반발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례 한석을 줄이면서 일어나는 반발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선거구 획정을 이제 정개특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넘어온 안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다시 넘기는 그런 과정인데 정개특위 의원들이 다 이해충돌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의 지역구고 본인의 어떤 조정이 돼서 잘려나간다면 그걸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비례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례를 놓던 이유는 어떤 소수의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비례를 뒀는데 그걸 하나 줄였다는 건 뭐냐? 지역구의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뭐 17대가 37일 남겨놓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거보다는 안 넘기려고 이번에 이 41일을 남겨놓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19대도 43일인가 그랬고요. 대부분 40일에서 37일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상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동안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이해충돌이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향후 22대가 되면 이 선거구 획정 부분들은 정개특위 부분보다는 선관위의 선거 획정위에 기본적으로 여야 동수의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정해서 1년 전에 확정이 된 거를 의결하는 정도의 어떤 수순을 밟아야지 이게 선관위에서 한 게 다시 국회로 왔다가 정개특위에서 만지작거려서 다시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본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조금 더 짚어보자면 뭐 야당 주도로 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 결국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사실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죠. 뭐 불참자 말고는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조금 이탈표가 있었는데 뭐 쌍특검이라는 게 국민들께 총선을 위한 정쟁 특검법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표결의 문제는 또 정무적으로 다른 전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다 각자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반발이나 그런 현역 의원 물갈이가 많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탈표가 이 정도면 좀 적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현역 의원들을 좀 많이 재신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 표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그 이탈표가 적었다는 게 지금 현재 뭐 연일 언론에서 뭐 민주당과 관련한 그 공천 물갈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가 적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결국 이제 그 많이 이렇게 민주당이 분열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분열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자아질 정도로 이 그 민주당의 이탈표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편이었어요. 예, 공천 진행 상황도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쌍특검법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추가로 또 다시 하겠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추가로 하는 부분은 21대는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22대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추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탈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의식한 듯한 현역 살리기가 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이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를 보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 방송심의에 걸리니까 제가 풀네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 부분은 국민들이 주가 조작 의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거를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랬으면 벌써 12월에 하죠. 저희 공천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이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또 중요한 것들이 50억 클럽에 대한 대장동 사건. 아니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이 그 취업을 해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아요. 검찰의 수사를 이르게 하면 그런 청년의 박탈감들은 왜 이거를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데 이걸 또 거부하죠?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 배우자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특정 권력자의 아들에 대한 50억의 퇴직금 부분들은 털고 가지 않으면 이건 정권 내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지렵지 못하다. 저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조금 전에 공천 관련 추가 발표를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경기 하남 갑에 전략 공천됐고요.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선을 치릅니다. 매번 이렇게 좀 공천 발표가 난 이후에 반발이 잦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덜할까요? 아니 공천 잡으면 매번 공천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이 시끄러워야죠. 시끄러운 게 맞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풍물패를 우리가 예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를 치는데 서로 이게 화음이 안 되면 듣기 싫잖아요. 그거는 풍물에 대한 연주가 아니죠. 그건 소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이라는 게 시끄러워도 화음이 맞으면 이거 괜찮은데 봐줄 만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과연 화음이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튜닝이 잘 안 된 느낌. 그러니까 기준점이 명확하면 이게 화음으로 들리겠지만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파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준 자체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느냐는 부분들도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이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이 당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사 3인방을 몇 면을 보면 전현희 전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전 의원 보면 각자 지금 공천을 결정한 데가 아니 전사들이 옆구리에 큰 칼을 차고 동네에서 칼싸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전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공천이 정말 국민들 눈에서 이건 멋있게 싸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험지로 나아가라 한다든지 586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이 모호한 거예요. 저는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만 그치면 또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개파 간으로의 갈등까지 치달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공천 시즌에는 뭐 현역 의원 물갈이라는 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도 개파 간의 갈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뭐 친이 학살, 친박 학살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도 뭐 지금 친문 학살, 뭐 비명 행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날리는 건 날리는 건데 물갈이하는 건 누구를 거기에 넣냐가 문제거든요. 그 누구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누구를 좋은 분을 만약 넣으면 그 전에 이제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근데 물갈이는 했는데 새로 넣으시는 분이 좀 별 볼 일 없으시거나 가서 낙선을 해버리시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왜 물갈이했냐 거기에 대한 그 사후적인 결과 책임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현역 의원들이 많고 현역 의원 교체 때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로 그 넣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서 지금의 이 물갈이 공천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거냐 그 부분이 판별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홍영표, 안민석, 기동민 의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사실 공천 배제됐고 직접 내는 뭐 SNS 입장문 같은 것들 보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탈당 결심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지도부 안에서도 사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한꺼번에 다 묶여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 케이스를 보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하셨죠. 그 내용을 보면 기준점이 왜 나에게만 가혹하냐 그거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한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점들을 당에서 명확하게 해서 그 현역 의원을 물갈이할 때도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납득을 시키고 말하자면은 막 이렇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래 해서 당신의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당의 기준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사안에서 한쪽만 피해보는 입장이니까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문제가 없는데 다선이라고 하면 나머지 국면 전체 민주당에 있는 다선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5선이라고 해서 오산에서 경쟁력이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드러내요. 그러면 최소한 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안민석 의원에게 다선이 있으니까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험지를 가시렵니까? 뭐 험지에 가서 한번 출마하십시오. 라는 의견들을 통해서 했다면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 다 기준점이 모호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민주당의 공천이 정말 이 풍물놀이가 제대로 좀 들리는 게 아니라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차원에서 뭐 지금 공천이 거의 다 끝나가지만 첫 단추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국민들한테 큰 득점 포인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예, 뭐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지도부에 말하고 있는데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일 거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상대로 하는데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나오게 되면 뭐 운동권 비운동권 전문가 비전문가 남자 여자 이래 프레임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을 교체하려는 게 그런 전략적으로 총선 전체 판을 위해서라도 교체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틀에 임종석 그 전 실장이 가지는 당내 위상이나 지분이나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또 공천 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저번에 보도나 이런 거를 불구하고서라도 굳이 민주당이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그게 그만큼 윤희숙 의원과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아주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프레임이 안 통하잖아요. 운동권 비운동권도 안 통하고 남자 여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윤희숙 의원이라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패 중에 하나가 윤희숙 의원인데 그 패의 작동이나 효용이 약간 뭉개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조금 조용하게 공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공천을 좀 비유하자면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던 그런 학생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그러니까 의미일까요? 뭐 안 좋은 일을 숨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숨어서요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용산에서 이제 친윤들, 그다음에 찐윤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심을 또 입은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하나씩 다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현역들이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이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혹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름을 다 얘기 안 하겠지만 최근에 돈봉투 의혹에 있던 정모 의원도 단수 공천 받았고요. 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의원 공주에 계시는 거기도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수해 현장에 가서 비라도와의 이게 사진이 잘 나오는데 그런 막말했던 김모 의원도 받았어요. 뭐 그다음에 상임위 이 국토위에서 그 산하기관에 돈 받아서 수사를 받았던 박모 의원도 받았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용산에서 내린 주진우 비서관, 이현모 비서관 다 노른자에다 꽂았어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클리어하고 뭐 바르고 하는 공천을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결국엔 그냥 윤심과 한심이 하나가 돼서 그냥 한심한 당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뭐 현역 불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 한 위원장도 비례에서는 좀 보완하겠다, 뭐 국민 추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국민 추천제는 사실은 그 기존에 해당 그 강남이나 강세 지역에 그걸 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는 거는 기존에 공천 신청하신 분을 리셋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공천 신청을 사실 새로 받는 거나 다름없는 재공모를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뭐 후보들은 이제 만약 기존에 공천 신청한 후보들을 다시 공천 주면 국민 추천제라는 게 명분이 몰각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잘 한번 쭉 들어보면 그분이 발언한 거는 나중에 거의 대부분 실현이 돼요. 국민 추천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그
공모 신청을 했던 분들이 다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례나 이런 부분에서 뭐 여성이나 신인들 뭐 그런 청년들 많이 하시겠다는데 비례는 원래 이제 여성이 50%를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신인이야 뭐 비례는 원래 신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나이가 비교적 많다 지금의 그 지역구 공천이 그런 이제 지적이 있는 만큼 젊은 분으로 많이 넣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4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두 분과 여야 정치권 상황 나눠봤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